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출생 순간부터 한 살을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국회의 법사위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발 배경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불거진 민주당 분당론이 좀처럼 진화되질 않고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직격탄이 쏟아지는 등 야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포문을 연 이장우 대전시장 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방역 전문가의 입장 함께 들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살까지 어려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나이 관련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법안 소위에서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92년 12월 31일생인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31살, 연나이로는 30살, 만 나이로는 29살로 나이차가 생겼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선 연나이를 써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습니다.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역술인 천공 의혹과 관련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김어준 씨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를 확정하는데 역술인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합리적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공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함께 공관을 방문한 일은 더더욱 없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캄보디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 사진을 놓고 빈곤 포르노 논란을 일으켰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한 장관이 최근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인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더 탐사에 알린 제보자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장만 3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며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임 100일 회견을 생략했던 이 대표는 어제도 공식 일정 없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내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한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SNS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는 사람을 만나고 통상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야가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의 공식 일정이 없는 건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가 취임 후 100일 동안 평일에 일정을 비운 건 단 2차례. 그마저도 추석 연휴 직전과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 관련 준비 차원에서 일정을 비웠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도지사 때 선거법 사건 변론서를 직접 쓰며 대응했다며 대장동도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대장동 관련 변호인은 아직 안 구했다며 연수원 동기 같은 가까운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유감 표명을 하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당과 당원이 지금 계속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감, 뭐 입장 표명,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돼. 사법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박영선 장관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대통령실이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제가 된 김종대 전 의원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것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실에 보고가 됐고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뭐 무속인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다녀갔다라는 증언과 관련해서 이제 김어준 씨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무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게 지난 대선 때부터였어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선 때 계속 이제 이 무속
문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특히나 뭐 풍수지리 이런 얘기를 계속 좀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사실관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고 당사자도 그런 적 없다,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사실관계 파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발언을 한 분들이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뿐 아니라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방송인과 함께 이거 정말 그야말로 협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사실관계에 기반한 아니면 어떤 정말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흠집내기 내지는 대통령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그냥 또 그냥 정치적인 정쟁의 한 맥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께는요. 처음에 입력된 그 정보가 끝까지 남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관계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은 이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김어준 씨가 공모 혐의가 있다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그 김종대 전 의원이 발언하는 그 앞뒤 맥락을 보면요. 김종대 의원이 갑자기 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와의 주고받는 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어준 씨와 미리 이 이야기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이제 받아서 이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제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제1야당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경솔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김성환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은 또 본인이 그 국방 관계자로부터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밝힌 건데요. 예. 우리가 어쨌든 뭐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정농단의 경험과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지금 현재 대통령실도 포함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문제로 비롯해서 지금 이게 뭐 고소 고발까지 가서 이제 결국 언론 자유 영역까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 대통령 경선에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천공 문제가 계속 거론됐는데요. 이 사실관계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 부부가 또 이 천공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뭐 조문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영빈관 이야기도 했고, 결국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오는 이런 과정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것이 선후 관계에 따르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가짜 뉴스만이 아니라 국민 상당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선후 관계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짐작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천공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이 된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 그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직접 해명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속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신부님이나 아니면 기독교 목사님, 불교의 스님과 같이 방문을 했더라면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종교 영역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일단 그 김건희 여사도 좀 미리 다녀가고 이게 좀 부적절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게 이러한 어떤 청와대가 용산을 이전한 거와 또 간절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에서 공적 영역의 결정이 좀 더 사적이고 또 이 사적에서도 이렇게 종교적 영역까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약간 사이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에도 이른바 조명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 고발죄라니 정말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야당 의원의 입에 뭐 재갈 물리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푸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죠. 어떤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파악을 분명하게 해줬다면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은 그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해요. 오히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한다고 할까요? 장경태 의원의 응원을 보내니까 더 신나가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의혹 제기,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을 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의혹 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 아니라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당연히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의원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 야당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발언을 촉구하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을 한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참 깝깝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 의혹적 차원에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동양 사상에서 보면 법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있었는데요. 즉 법치보다는 이 덕치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아주 갈등을 다루는 건데 이 갈등을 다룰 때 이것을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정치가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또 밝혀질 건데 이걸 더 강하게 막 고소고발까지 가면 이건 정치 영역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이런 가짜 뉴스의 문제는 공영방송이나 공공의 영역을 좀 더 신뢰 있게 만들어서 좀 더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뭐 이런 그 기존의 미디어에 대항하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좀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적 영역에 있는 이런 방송이 신뢰를 얻어간다면 이런 가짜 뉴스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공영방송이나 공적인 방송들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약간은 그런 이제 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방송의 흐름이 뭐 진행자가 바뀐다든가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든가 또 지금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특정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이 뭐랄까 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이후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권력에 따라서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염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잠재워진다면 이런 그 새로운 미디어들의 탄생에 따르는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것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좀 더 강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좀 스스로에 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소식 짚어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모두 묻겠다. 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게 국정감사장이에요. 예. 법사위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것들 그런 노리고 한 발언인 것 같아요. 예. 저 발언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 아니냐라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장소 정도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허위 날조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로서 유감 표명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특히나 그 이후에 물론 관련해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가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시도까지 있었거든요. 더 탐사에서.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참고 넘어가야 되느냐.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개인적인 아마 문제점도 있다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면책특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찰 측의 얘기로는 김의겸 의원과 그 유튜브 채널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현장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사위 현장에서 있었던 김의겸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봐요. 물론. 하지만 협업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내에서의 아니라 그 밖에서의 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저는 면책특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협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특정화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책특권이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면책특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 얼마나 거나 가보자. 이렇게 발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윤 대통령 등에만 이제 유감을 표명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는 뭐 사과나 뭐 유감 표명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건의 어떤 대강의 윤곽은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유감을 표명한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뭐 대응 TF도 있고 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좀 명확해지면 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 가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는데 정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를 책임지는 거지만 가정과 절차를 잘 지키면 또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대화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민행사상에 이제 이런 손배가 걸리면 좀 더 이제 양자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10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뭐 인지대도 클 것이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몸값의 어떤 가치로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일반 서민이 느끼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좀 더 뭔가 부풀리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혼쭐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또 어떤 징벌적 그런 요소도 띠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정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법정으로 간다면 이건 조금은 앞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만나서 계속 뭔가 국가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서로 협력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대립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균열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적 의혹을 이거는 당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명쾌하게
해명을 좀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박영선 전 장관께서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분당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당을 더욱 큰 위기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 마지막에 이제 우원식 의원의 말은 이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을 겨냥해서 이제 한 말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최측근 2명이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요.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조차 지금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라고 한 이 발언에 전 주목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갈등이 결국에는 뭐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 그걸 떠나서 그 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공천권 갈등으로 이제 이어지겠구나. 내후년 총선이죠. 내후년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공천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안 하고 특히 어제는 공식 일정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슬슬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이제 시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면 상당히 이제 타협보다는 직진을 해왔던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뭔가 부딪히면 이제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렇게 그걸 돌파해왔던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이제 성격으로 보면 그런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에 대한 이런 공격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은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뭐 본인이 직접 공소장을 썼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서를 썼다고 하니까 또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본인 책임에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당내에 이러한 뭐 갈등이나 또 당내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런 이 공천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좀 추후에 미루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닥쳐올 수사에 대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네, 오늘 새벽 0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4층짜리 제지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불길이 인근 공장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자 새벽 1시 53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차량 110대와 인원 32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 18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잡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공장 직원 4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불길을 잡는 도중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4층짜리 제지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1시 53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차량 110대와 인원 32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 18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잡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직원 4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불길을 잡는 도중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가능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에 대한 유연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개 그런 날짜를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한 3월쯤으로 이렇게 좀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좀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좀 일찍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이 팽팽히 대립 중인데요. 양쪽 입장을 들어볼 겁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전시장님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자, 네. 대전시가 이제 지자체 중에 이 제일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한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난 10월 4일 날 확대 간부회의 때부터 자율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또 중대본에다 이런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도 4월 18일 날 완전한 거리두기 해제로 본인이 스스로 보호하는 자율방역 체계를 전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 마스크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최근에 미국하고 투르키에 그리고 유럽에 출장을 한 20여일 가까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자율 결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한국하고 이 중국 정도에서 특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카페나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음식 드실 때는 한 100여 명 있어도 다 마스크 벗고 드시고 또 나올 때는 쓰라고 그러고 이런 원칙에 맞지 않고요. 또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 자국 비행기는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외국 비행기는 하나도 안 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또 그 아동들 특히 아이들 한 20% 정도가 이 마스크를 장기간 쓰면서 언어하고 사회성 발달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정부도 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이제 7차 유행 중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방역보다는 지역 여론 그리고 민심, 표심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곡된 것 같고요. 시민 불편이 지금 국민들 불편이 너무 가중되고 지금 국제 전체 환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대한민국 지금 방역제가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이런 건의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외국 출장이나 또 많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중대본에다가 자율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고요. 예. 이런 판단이 안 되면 대전시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권성동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이 이제 지지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내 의견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견과 다르다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단순히 많은 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도 특정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말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에 대한 방침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유럽이 독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독일 같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자율 결정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실상 지금 이쪽 동북아 지역만 실내 마스크를 씀으로써 상당히 지금 시민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본인이 괜찮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벗어도 된다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이 방역 당국의 입장도 들어보겠는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이제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의 발언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왜 하필 이 시기냐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겨울철에 감기 잘 안 앓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름엔 감기가 없죠.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정체된 것 같지만 아마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역대급일 겁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독감 보십시오. 초등생,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30명, 40명이에요. 1000명당. 이거 마스크 벗으면요 다 퍼집니다. 이건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할 때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 독감이 퍼진 다음에 그해 최악의 독감을 봤었죠. 언젠가는 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나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를 언제쯤 벗는 게 적정한 시기라고 보시나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10월 말쯤에 마스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문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한 2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고 한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개월이 한 1월 말, 뭐 2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어떤 특정 그 시기를 짓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벗을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됐느냐는 거죠. 추위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하루에 일평균 48명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매일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통계청 그 발표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망하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1.6%, 16명은 코로나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 면역이든 인공 면역이든 가져야 되겠고 지금 계량 백신 철저하게 많이 맞추면은 1월 말쯤 가면은 면역 다 가지겠죠. 그때쯤 되면 또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계량 백신 말씀이신데 그 계량 백신도 일반 건강한 성인들도 꼭 맞아야 되는 뭐 그런 백신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 생각하십시오. 독감은 우리나라 13살 미만 65세 이상한테는 국가가 무료로 놔줍니다. 코로나19 계량 백신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20, 30대, 40대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걸려도 절대로 사망 안 해요.
뭐 0.00 몇 %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억지로 맞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네. 내가 걱정이 될 때, 내가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 또 할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건강 취약자들 자주 만나는 업종이다. 그러면 맞아 주셔야죠. 그렇지 네. 않으면요. 그분들은 굳이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가 독자적인 행보를 좀 보이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 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해제를 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의문점이 남거든요. 예, 사실 혼란입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공무원들 보십시오. 지금 총리실부터 보건복지부, 질병청 이거 지금 이 문제 제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휴가든 또 맞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절대 적합치 않고요. 많은 분들이 언어를 가지고 뭐 아이들의 언어 예. 발달 안 된다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각 장애인들도 정상인하고 언어 발달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죠? 네. 예. 안 보이는데도 언어 발달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인다고 그게 언어 발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제 아닌 건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사소한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엄마들은 불안한 거죠. 마스크 이거 어떻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 계속 부추기면 안 되고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문가들도 벗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예. 그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어떤 특정 집단이 뭐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를 뭐 이렇게 뭐 부인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요. 예. 그러면은 공공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공항이나 뭐 병원, 고위험군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좀 의무화하고 뭐 그 밖에 뭐 카페나 뭐 이런 뭐 좀 네. 작은 규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좀 자유로 하는 게 어떠냐. 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가 뭐 빠르면 1월 중순 설 전후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 마스크 이제 웬만큼 자유를 하십시오 할 때도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병원 의료 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사회 취약 시설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정도에서는 그래도 써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고 내지는 의무를 남길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요 자꾸 사람들이 뭐 식당에서는 뭐 다 벗는데 근데 식당하고 이렇게 먹을 때하고 이제 목욕할 때 마스크 못 쓰는데 그때 빼고 다 벗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예. 그건 뻔한 거거든요. 근데 왜 한 달이나 한 달 반, 2달 기다리면 될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생겨서 많은 국민 그 공무원들이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 지금 이거 하느라 너무 바쁘죠. 예. 그분들은 지금 계량 접종 한 번이라도 더 놔드려야 돼요. 사실 대전이나 충남 지역은요, 그 접종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충남 같은 데는 지금 중간에서 65%가 차 있어요. 자기네들 환자 다 차면 어떡할 겁니까? 옆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자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물론 뭐 실내 방역, 예.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이제 의견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5년 동안 끌어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노 원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이 있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2018년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가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5년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약 1조 3천억 원대 SK 주식은 분할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전 물려받은 재산으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산분할금 665억 원은 재작년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때 141억 원을 뛰어넘는 최고액입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재산 분할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보신 대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세계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노소영 관장이 원래 최태원 회장에게 요구했던 재산 분할이 거의 1조 원을 훌쩍 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은 판결문에 한 4가지가 적시됩니다. 첫 번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 두 번째, 이제 미성년자 자녀 있을 경우에는 뭐 친권자를 누구로 한다. 근데 다 성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물도록 하고 마지막이 이제 재산 분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명분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이 그 이혼하다라는 소송을 들었기 때문에 명분은 노소영 관장이 승리를 했지만 실리에서는 사실상 그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그 기준으로 해서 주식 기준으로 해서 최태원 회장의 전체 재산 중에 뭐 한 1조 3,500억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실제 그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은 그중에 한 5% 정도 되는 665억. 한마디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95%의 그를 기각하고 5%만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주식이 아니고 현물로 하는 현금 665억을 하라라고 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의 어떤 그 우리 실무에 봤을 때는 조금 독특했던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650만 주인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준으로 뭐 12조 원이 13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증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유 재산인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할 때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언급되는 게 뭐 같이 공동 재산과 이제 특유 재산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데 공동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혼인 중 부부가 공동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이제 소유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재산이나 이제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사실 SK 주식회사 지분이거든요. 근데 SK 주식회사 지분 자체가 선친으로부터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판결문에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노소영 관장의 분명 기여가 일정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게 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원이 어쨌든 뭐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면은 뭐 지배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뭐 주가도 영향을 상당히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SK 그룹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주회사가 주식회사 SK 그 주식회사 SK인 것이죠. 거기에서 그 대주주가 그 최태원 회장이고 그 주식회사 SK를 지주회사로 해서 SK텔레콤이나 SK 그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각종 지금 그 그룹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그 SK 그 주식회사 전체 지분 중에 한 17%에 해당하는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그 한 42%를 재산 분할로 달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어떤 그 손을 들어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이 SK그룹의 2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그 저희가 행간의 의미를 봤을 때는 경영에 지금까지 관여했던 것은 최태원 회장인 것이고 실제로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관여하기보다는 나비 그 관장으로서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점을 해서 주식을 나눠줄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이제 지배 구조의 변경이 있으니까 주식이 아닌 돈으로 현금으로 줌으로써 이와 같은 그 SK그룹 자체의 지배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부분을 항소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SK의 주식은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SK 그룹 자체의 어떤 지배 구조의 변화는 예.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하면은 1조 3,700억 원인데 일단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광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위자료는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액수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1조 원이 아니고 이제 3조 원 정도, 예, 말씀하시죠. 네네. 네, 아까도 제가 좀 약간 이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에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SK 지배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지배권이 문제가 된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분은 노소영 관장한테 넘기더라도 의결권은 최태원 회장이 그걸 가지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배권, 전체적인 회사에 대해서 운영권을 좀 우려를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1억 원 위자료 1억 원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자료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위자료 액수만을 보면 사실 전체 그러니까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인데, 왜냐하면 위자료 자체가 어떤 혼인관계상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정신적 손해배상 4천원에서 5천 받고 그 누구는 그 이상의 정말 천문학적 액수를 받는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그거를 고려해서 통상적인 금액을 4천, 5천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금액인 1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SK그룹이 물론 예전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한간에 돌아다니는 이제 소문이었잖아요. 자, 그런 소문에 의거를 했을 때 과연 이 위자료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이제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소영 관장이 그 이혼 반소를 제기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 주식 중에 350만 주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처분지 가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그 판결에서도 상당 부분 주식을 나눠줘라라고 할 가능성이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와는 달리 판단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SK그룹은 지금은 SK지만 옛날에 선경그룹이었고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 SK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석유공사, 유공을 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렇게 해서 어떤 정권의 어떤 상당히 큰 혜택을 받았고 그 가운데 노소영 관장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맥락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SK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이제 그 유공 같은 경우에는 최규하 대통령 당시에 인수 M&A가 됐던 것이고, 또 그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YS 김영삼 대통령의 때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영예인 노소영 관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 그 항변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이번 판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로코가 이번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을 꺾고 8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4상천 8강 진출을 이룬 모로코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은 경기 내내 모로코의 물샐 틈 없는 수비에 막혔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스페인이 기록한 유효 슈팅은 겨우 2개에 불과했습니다. 120분간의 혈투 끝에 펼쳐진 승부차기에서 모로코는 스페인의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동안 스페인과의 맞대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모로코. 월드컵 진출 52년 만에 첫 8강 진출을 이룬 모로코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반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렸던 무적함 대 스페인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승부차기 접전 끝에 16강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Han tenido muy mala suerte en los penaltis, pero me parece que se han equivocado también en los jugadores para que tiren los penaltis, pero que cambien. 모로코는 한국 시간 11일 스위스를 꺾고 8강에 오른 포르투갈과 4강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모로코가 여기서도 이기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아프리카 팀이 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정부가 동물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이는 등 동물복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를 막는 차원을 넘어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에서 복지 상태를 살피겠다는 겁니다. 우선 동물 키우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학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펫샵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등의 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등록제인 동물 수입 판매 장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합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해선 기존의 형사처벌에 더해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반려견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양육자에게 관리 의무를 지우고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현재까진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교육 훈련을 명령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방안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철새들의 낙원이죠. 순천만 습지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날아온 모습입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전남 순천만 습지에는 올해도 겨울철새 흑두루미가 날아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군무를 펼치는 흑두루미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순천만 갈대밭 위로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서 17,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 멸종 위기종인데요. 올겨울에는 예년보다 2배 많은 만여 마리가 순천만으로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갈대들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많은 흑두루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원래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와서 순천만에 잠시 머물다가 대부분 일본 규슈로 향하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일본으로 넘어갔던 흑두루미들이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최대 월동지인 일본 규슈 이즈미 지역에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흑두루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람선 운영과 일부 탐사 동선을 폐쇄하고 방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흑두루미들을 위해 먹이로 논바닥에 매주 10톤의 벽지를 뿌려줄 예정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흑두루미들 잘 보호해야 할 것 같네요.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로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전남, 경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고요. 충청과 전북, 광주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